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4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간 브리핑이 아니라 석간 브리핑이 됐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칼럼 고령 유권자 그 마음의 길, 이런 제목의 칼럼 일부를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역사상 처음으로 60세 이상 유권자 수가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많아진 선거다. 무려 970만 명, 전체 유권자의 23.1%다. 50대까지 합치면 1803만 명, 전체의 절반 가까운 수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고령 유권자는 버림받은 존재가 돼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로부터도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나면 젊은 시절에 이루어 놓은 성과에 대한 역사적 자부심밖에 남지 않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숭배와 그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지지가 과연 고령 유권자층의 우매함에서 비롯된 것일까? 버림받은 존재인 고령 유권자의 삶에서 자부심을 증언해줄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은 아닐까? 유권자 고령화는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의 길을 읽으려는 진지한 성찰 없이는 선거 승리도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네, 오늘 오후 뉴스의 포커스는 광주에 쏠렸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자신은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애정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미련 없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선에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의 정신을 담지 못하는 야당 후보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호남의 뜻이라면 저는 저에 대한 심판조차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호남 유권자 여러분, 저의 모든 과오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가져갈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저에게 드시어진 호남올게, 호남 차별이라는 오해는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오해 없습니다. 그 말만큼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치욕이고 아픔입니다. 옳죠. 문재인 전 대표는 또 호남과 호남 바깥의 민주화 세력을 이간해서 호남을 다시 고립화시키려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말아달라면서 호남과 호남 바깥의 민주화 세력이 다시 굳건하게 손을 잡을 때만이 세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발언 내용은 내일 새벽 뉴스 매거진에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친박계의 좌장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만이 새누리당의 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북을 지역에서 무소속 홍일학 후보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양명모 새누리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우리 당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인가? 김무성 대표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양명모 후보, 대구에서 망신스러운 낙선을 당할 수는 없다 라면서 삭발까지 했습니다. 선거 앞두고 정부가 할 일 못할 일 구분 못하고 새누리당 승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역에 기쁜 소식이 생겼다면서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어제 전화를 걸어와서 조선업종의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 내역의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왔다고 밝힌 것입니다. 워낙 조선산업이 절체절명의 붕괴적 위기에 직면한 만큼 정부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을 지정할 수는 있는 일이지요. 문제는 이 사실을 주무부처가 공식 발표하지 않고 주무장관이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는 거제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 특정 정당 후보, 여당 후보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알려주었고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입니다. 조선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마찬가지로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 석유화학업 등 다른 업종에서도 마찬가지 요구가 본물 터질 것이 분명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 판세가 예측 불허의 혼전양상으로 접어드니까 정부가 선거 중립 의무를 방치하고 노골적으로 선거판에 뛰어들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파문은 크게 확산될 전망이라고 뷰스앤뉴스가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요? 총선 격전지인 청주를 찾아서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는 국회가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겠다라면서 노골적인 총선 개입 발언을 했습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창조혁신센터를 방문해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법안 처리를 지연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전주 완산구로 또 이동했단 말이죠. 여기는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분열된 야당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는 곳입니다. 총선을 불과 닷새밖에 안 남은 시점에 그것도 4곳의 선거구 가운데 3곳에서 새누리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는 청주를 찾아서 또 유력한 후보가 추격하고 있는 전주를 찾아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이 노골적인 총선 개입 발언,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확실하게 쟁점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13 국회의원 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선거구 야당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야당 열세 지역이 경합지역으로, 경합지역이 우세지역으로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전국 단위의 신문방송의 서울, 인천, 경기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지난 3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2번 이상 여론조사가 실시된 36곳의 지지율 추이를 전수 분석해 봤는데 야당 후보가 경합에서 우세로 바뀐 지역은 6곳, 열세에서 경합으로 돌아선 지역은 5곳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새누리당 후보가 경합에서 우세, 열세에서 경합으로 역전한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 일종의 심정적 단일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야당 지지자들이
지역구 선거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대신 정당 투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뒤에 한국일보 기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한국갤럽 주간 정례조사 결과 오늘 나왔는데요. 급락하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급반등하고 새누리당도 동반 상승해서 새누리당의 읍소 전략, 무릎을 꿇은 읍소 전략에 새누리당 핵심 지지층이 결집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낳고 있는데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해 봤더니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5%포인트나 상승한 43%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 상승은 새누리당 지지층 또 무당층과 50대에서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지지율도 하락 행진을 멈추고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여론조사도 총선 여론 모른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 판세 예측이 불가능한 선거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어떤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날 같은 지역 조사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패가 다르기도 하거니와 오차 범위 밖의 우열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은 A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는데 비슷한 날 B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우세한 걸로 조사됐단 말이죠.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지요. 조사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여론조사 때문에 여야의 판세 예측도 널뛰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취합한 각 당의 예상 의석 확보 수는 대략 이렇습니다. 새누리당은 2차 조사에 근거해서 이번 총선에서 127석, 이건 비례대표를 포함한 겁니다. 127석 정도밖에 못 얻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야당에서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엄살로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자체 조사 결과 우세 지역을 60에서 70곳 정도라고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우세 지역에다가 경합지 42여 곳 가운데 절반을 가져간다고 가정하고 비례대표 예상 의석 15석을 합쳐서 100석 안팎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당이 전체 300석 가운데 220여 석 정도만 차지한다는 이런 주장. 그러면 나머지는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이 가져간다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이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판세가 불투명하고 접전 지역이 많을수록 여야 어느 한쪽이 대승하고 다른 쪽은 대패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자기들이 대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한국일보 기사 소개해드린다고 했지요.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대세는 여당 지지 여론이 속속 빠지는 것이라고 한국일보도 분석했습니다. 당초 이번 총선이 인물, 정책, 바람이 없는 산무선거인데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미풍에 그치면서 새누리당 어부지리와 야권 참패를 점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 야권의 불리한 구도를 상쇄하는 요인들이 드러나면서 여소야대를 전망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소야대. 야당 다 합쳐서 새누리당을 앞선다는 얘기죠. 새누리당이 150석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민의당 지지자를 보면은 새누리당에서 유입된 지지층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규모가 더 많다는 점에서 야권 분열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 지지층 10명 가운데 3명이 새누리당에서 유입된 점은 여당의 압승을 낙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보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은 수도권 다수 지역구에서 여야가 혼전을 벌이거나 야당 우세 지역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한국일보에다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야당 표가 많더라도 갈리면은 소용없잖아요. 경향신문은 조심스럽게
수도권 야당 후보 지지율 상승세는 야권 지지층이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 때문이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다고 전합니다. 표에 의한 단일화 흐름이 잡히면서 일여다야 구도에서 숨통을 찾지 못하던 정권 심판론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야당 지지층의 교차 투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수도권 야당 후보들은 지지율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국민의당 지지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입된 사람들, 기왕이면은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꼴은 볼 수 없는 거 아니야, 새누리당 승리하는 꼴을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다가 표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민의당 후보는 안철수 후보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인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이 알려진 것보다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입니다. 앞서 거론됐던 논문 말고 말이죠. 박경미 교수의 논문 2개가 제자의 석사 논문과 흡사한 것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논문을 인용했다는 언급은 또 이 논문에 없습니다. 박경미 교수는 본인이 심사한 제자의 석사 논문을 요약해서 본인을 단독 저자로 하고 1년도 안 돼서 학술지에 발표했는데요. 석박사 학생이 학위 논문을 쓴 다음 지도교수를 교신 저자로 넣어서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지도교수가 논문의 단초를 제공했더라도 자신이 단독 저자로서 이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취재팀과 함께 논문을 검토한 서울의 한 시립대 교수는 학계의 암묵적 관행을 고려해봐도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경향신문 보도 보겠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4억여 원을 들여서 넥슨 주식을 사들였던 2005년에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는커녕 기존에 있던 억대 은행 대출을 갚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한 해에만 주식 투자와 빚 탕감에 현금 5억가량을 썼다는 것입니다. 은행 대출도 없이 막대한 현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빚을 많이 진 분이 말이죠.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넥슨 주식을 4억짜리 그거를 매입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경향신문이 진경준 검사장의 부동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경향신문은 그래서 진경준 검사장에게 직접 해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청와대와 법무부는 진경준 검사장이 제출한 사표를 당분간 수리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를 거친 다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무언가요? 네, 저희 아버지가 아무개 변호사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면접장에서 면접관과 한 응시생 사이에 오간 대화입니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로스쿨 면접장 부모 신분 노출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임이 처음 확인된 것입니다. 경북대 로스쿨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국민일보 기자에게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학생은 면접관의 질문에 유명 전관 변호사인 아버지 이름을 말했고 면접관 모두 학생 아버지의 신분을 확인한 상태에서 면접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이거 부정행위입니다. 나경원 의원 딸이 입시에서 우리 엄마가 나경원인데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로도 부정행위입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는 중고등학교 입시 면접에서조차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신분을 드러낸 것 자체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교육부의 2017학년도 자기주도 학습 전형 및
고교 입학 전형 영양평가 매뉴얼을 보면 특목고 등 고등학교 입시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분이나 소득이 암시돼 있으면 사실상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10% 이상 점수를 깎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내용 국민일보가 전했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도 뜨거운 선거전이 확인될 수 있는 현장으로 가봅니다. 바로 텔레비전 토론회입니다. 오늘 갈 곳은 인천 계양을인데요. 여기에는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나온 곳입니다. 현재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은 송영길 후보가 안정적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윤형선 후보와 현역 의원인 국민의당 최원식 후보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변호사지요. 그야말로 노련한 토론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윤형선 후보에게 일침을 가하는 장면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 후보 지난 시장 당선 신액은 5대 공약 이행률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또 100만 평 테크노밸리 건설 현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공약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현혹하고 있습니다. 시장 재임시 허용한 그 이막 사거리 근처 건설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 인허가는 주민 편의시설이었던 부지를 전용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가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영선 후보는 정치를 처음 하시면서 질문한 것부터 아주 A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공약 유행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허위사실로 고발이 될 겁니다. 매니페스토 발표에 따르면 최원식 후보가 59%, 제가 54%로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바로 나오는 일입니다. 제가 인천시장으로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모르십니까? 정말 투자 유치를 제가 최고 1등을 했고, 우리 계양구만 하더라도 계양구 아시안게임 경기장 다 짓고 용동동 지하차도를 완공시켜서 상습적인 정체 구간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계양구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알고 있습니까? 윤영선 후보가. 아무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몇 사람 참모들이 드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0%에 가깝다. 거의 사람을 매도하는 이런 발언은 나쁜 정치의 표상이고 절대 배우지 말아야 될 정치라고 봅니다. 이게 속편한 정치입니까? 남의 속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정치가 속편한 정치가 되겠어요? 자기만 속편하고 남한테는 아주 나쁜 말을 던져놓고 공모문에다가도 온통 저에 대한 흑색 비방 선전만 그냥 써놓은 게 이게 무슨 화합의 정치고 새로운 정치입니까? 이게 구태 정치의 표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정치를 배우면서 이렇게 새로운 정치라 그런지 저는 안타깝게 이럴 데 없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공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해왔고, 어찌됐건 54% 이행을 했고 공약 아닌 상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새누리당 윤형선 후보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 30초입니다. 우리 송 후보 제 질문에 전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했는데요. 금화산업에게 용도 변경으로 인해 약 2,500원의 매출과 1,000억 원 개발 이익이 예상되고 약 1,000여 평의 공원 녹지를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하여 편입시켰고 OBS와의 구체적인 이전 협의 없이 이런 사업을 우선 승인한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리고 송 후보에 대한 저의 주장은 네, 정해진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후보가 하도 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녀서 아마 검찰에서 조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정치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OBS 문제는 OBS MOU를 체결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OBS 건물이 건설되고 있는데, 제가 시장 임기를 마치고 나서 새로 OBS와 사장 처제가 바뀌어서 여러 가지 현재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다시 당선된다면 이 갈등 문제를 금화산업 측과 OBS, 인천시 계양구 관계자를 다 모아서 이것을 마무리해서 OBS 본사가 차질 없이 계양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약 이행률 제로라는 것은 명백히 허위 아닙니까? 그거를 왜
유세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모든 심리 보는 데서 공약률 제로면 송영길이 4년 동안 인천시장 하면서 공약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데 그게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매니페스토 시민단체가 발표한 게 54% 이행률이라고 발표가 돼 있는데 그거를 확인도 하지 않고 한 정치인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할 이야기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마치 의사가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하고 허위 진단서를 끊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이게 나쁜 정치의 표상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참모들이 써준다고 그대로 읽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공부를 해서 신중하게 남을 공격할 때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야권 연대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소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지역구지요. 경기도 고양시 갑입니다. 당시 위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준 후보가 공천받아서 나왔는데요. 박준 후보와 심상정 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야권 연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준 후보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박준 후보는 국민의당과의 연대라면은 저 한 사람 희생해서 선당 후사할 수 있지만 이념 정당인 정의당을 위해서는 이젠 더 이상 연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심상정, 박준 두 사람의 공방 들어보시죠. 어제 박준 후보께서는 야권 연대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모든 후보의 입장이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야권 연대에 상관없이 우리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 당당하게 당선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는 좀 정확하게 왜곡 없이 다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준 후보께서 4년 전에 저에게 양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양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년 전에 박준 후보 측에서 경선 단일화를 제안했고 그것을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박준 후보가 지셨습니다. 그게 사실의 전부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매우 중대한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박준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4년 전 야권연대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룰에 의해서 진행됐습니다. 저는 공천이 확정된 뒤에 중앙당에서 공천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경선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공천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경선에서 참관인도 배석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떤 결과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저는 양보했다고 생각됩니다. 불공정한 게임이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이게 양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 첫째 날. 오늘 낮 5시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은 4.97%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유권자 4,210만 398명 중에 209만 1,447명이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투표율은 지난 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당시 같은 시간 투표율 4.27%를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오후 6시 최종 투표율인 4.75%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 그래서 많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11.49%였습니다. 조간브리핑, 석간브리핑을 겸해서 함께했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